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경계 경보 오발령을 누구보다도 비판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번에는 본인이 오발탄을 쏜 꼴이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민주당을 혁신하라고 임명한 사람이 불과 9시간 만에 스스로 물러났거든요. 과거 SNS에다가 천안함 자폭이라고 썼던 게 문제가 됐죠. 또 그걸 감싼다면서 민주당의 수석 대변인이란 사람은 장병들을 다 죽인 천안함 함장이랍니다. 현충일 행사에 가서 고개를 조아리면 뭐합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집안 단속이나 했다면 오히려 그게 호국 영령들을 위하는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6월 7일 수요일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갑갑한 마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시된 물품의 해설자는 어디 가나 있기 마련인데 이분들이 전시 해설자로 나섰다? 한번 영상으로 누군지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많이 눈에는 익은 분들이었죠. 근데 유독 손정혜 변호사님, 김현철 씨와 노재현 씨가 유독 최근에 눈에 많이 띄어요. 네, 얼굴 보시면 모르는 대한민국 국민 별로 없을 것 같은 두 분이기도 한데요. 네. 지난 3일과 4일에서 청와대에서 특별한 전시가 열렸습니다. 이 전시뿐만 아니라 지금 깜짝 등장한 해설자도 굉장히 사실 반가운 얼굴들일 수 있는데요. 바로 김현철 씨 말씀하시는 것처럼 네. 노재현 씨입니다. 네. 이날 전시의 제목이 우리 대통령들의 이야기, 여기 대통령들이 있었다라는 전시였거든요. 그래요. 전시면 누군가가 전시를 해설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도슨트라고 하는데 이날 깜짝 해설자로 역할을 나섰고요. 이 김현철 이사장이 아까 어느 신발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 보셨을 그 텐데 낡은 신발이었단 말이에요? 네, 바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사용하던 조깅화입니다. 김 전 대통령을 상징하는 소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당시 이제 청와대에서 같이 살았던 이야기도 하면서 대통령 재임식에 결단의 연속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새벽 조깅은 그 결단을 다듬어가는 준비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특히 YS 시절 떠오르실 때 같이 기억나는 게 금융실명제잖아요. 네네. 이 금융실명제를 발표하는 날 이걸 어떻게 발표할까 하는 구상을 하다 보니까 훨씬 빠르게 달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는 왜 그렇게 빨리 달리셨는지 나는 아무도 몰랐고 나도 몰랐다. 그것이 금융실명제 실시의 전격성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게 혼자 고민하면서 빨리 조깅을 하면서 이거를 어떻게 발표할까, 국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할까 하는 고뇌의 어떤 모습도 기억했고 그걸 대중들에게 설명하는 모습입니다. 야, 근데 설명을 듣고 보니까 재밌기도 해요. 왜냐면 정말로 중요한 결단을 한 날에는 평소보다 달리기 속도가 빨라진다고 하니까 더 재미가 있어지는데, 근데 전혜연 평론가님, 이 전시장 한두 번 가보신 분들은 보통 전시된 물품 옆에 요만하게 그냥 설명 정도 써 있는데 그걸 읽느라고 물품 봤다가 읽다가 막 눈이 막 번갈아 가는데, 이번에 가신 분들은 진짜 운 좋게 설명을 직접 들으니까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도슨트라고 해서 미국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요즘 전시장에 도슨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을 보면 가끔 이게 무슨 뜻인가 궁금할까 했는데 재밌게 그렇죠. 설명해 주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저 대통령 물품도 보면 그냥 대통령이 신었던 운동화인가? 저게 웬 퉁소가 있나 이럴 수 있는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어떤 때 대통령들이 이런 활동을 했는지 알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김영삼 전 대통령이 조깅을 했다라는 건 알려져 있지만 네. 이 조깅과 얽힌 재미있는 얘기도 이번에 공개가 됐다라고 합니다. 네. 1993년 7월에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이 나란히 조깅하는 모습은 이제 많이 공개가 됐었어요. 네. 여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네. 두 분이 아마 약간 자존심 경쟁을 한 것 같아요. 어머. 왜냐하면 김영삼 전 야, 요 대통령이 모습이네요. 아. 예, 잘 보시면 네. 점점 빨라졌다라고 하는데 처음에 이제 다정하게 대화하면서 뛰었는데 네. 이게 약간 체력 경쟁이라던가 나중에는 아마 국가간 경쟁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점점 빨라졌다. 이렇게 재밌는 또 일화가 재밌네요, 지어졌는데 진짜. 마치 100m 달리기처럼 나중에 뛰었다고 합니다. 네. 사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었죠. 머리는 빌려도 건강은 못 빌린다라고 네네. 했었는데 우리가 뭐 칼국수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렇죠, 네. 조깅과 빌 클린턴 대통령이 얽힌 재밌는 이야기는 또 이번에 대중들에게 많은 회자가 됐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 청와대의 주인이었던 역대 대통령들의 유품은 공개될 수는 있다 쳐도 그걸 전직 대통령의 아들들이 직접 설명하는 이건 상상하기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 이 현장에 있었던 분들은 그 당시의 시대를 아주 생생하게 전해들을 그러니까요. 수 있어서 네. 그냥 전시를 보기만 한 분들하고는 굉장히 달랐었을 것 같고 굉장히 네. 운이 좋았던 분들 같다는 생각도 네. 드는데요. 노재현 이사장 같은 경우 고 노태우 전 대통령 과거에 대한 일화를 설명하면서 아까 언뜻 지나가긴 했는데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렇게 퉁소를 부는 그 네. 사진이 하나 보입니다. 네네네. 그 퉁소가 직접 전시되어 있는데 이 퉁소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버지 그러니까 노재현 이사장의 할아버지가 유품으로 물려주셨던 거예요. 원래 음악을 그래요?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오. 하고 또 노태우 전 대통령도 음악을 워낙 좋아하시고 음악적 감성이 있어서 저 퉁소를 이제 직접 많이 불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이런 노태우 전 대통령의 음악적 감성이 우리 많이 기억하고 있는 보통 사람의 시대, 보통 사람의 시대를 선언하는 바탕이 됐었다고 하고 네. 마지막에 조크까지 남겼는데요. 뭘까요? 이 아버지가 퉁소를 잘 불었고 노래도 참 잘했는데 그 DNA가 나한테 온 것 같진 않다. 이런 농담까지 남기기도 네. 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뭐 음악에 조예가 깊다, 뭐 악기를 잘 다룬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실진 모르겠는데 대박 생전에요. 실제 유세장에 쓰일 로고송 같은 걸 직접 부르기도 했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뭉쳐 고요한 그날 밤이라고 기다렸네 세상에 뭉쳐 이리 갖고 향기를 나에게 전해다오 야, 요 자료도 귀한 자료네요. 이거 들어보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이 노래를 유세장에서 직접 불렀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오. 우리가 선거철 가면 선거송이라는 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선거송의 효시가 됐다라는 평가도 있을 정도로 노 전 대통령은 평소에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다라고 하고요. 좋아한 것뿐만 아니라 본인도 실력이 굉장히 뛰어났다고 합니다. 네. 아까 노래 잘 부르셨죠? 휘파람 소리도 굉장히 좋게 내신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퇴임 직전에 기념 음반까지 냈을 정도라고 그래요? 하고요. 군가를 작사하고 작곡까지 했을 정도로 실력이 뛰어났다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이 애창곡도 아까 들어보신 뱃삼의 우초도 있을 뿐만 아니라 네. 양희은 씨의 아침 이슬도 굉장히 좋아했던 노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네. 이 노재현 이사장에 따르면 이 추모의 글에서 평소에 감옥하지만 다정다감했고 특히 가족들을 위한 시간과 공간을 꼭 남기셨는데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드라이브를 이제 교회로 나가서 이 설렁탕 한 그릇 먹고 이제 차 안에서 노래 부르는 그 시간을 굉장히 야. 행복해하고 항상 즐겼다라고 하는데요. 네. 그만큼 노래도 사랑했던 모습입니다. 네. 근데 권영찬 평론가님 역대 대통령 특별 전시회인데 아니 그러면 저기에는 노태우 전 대통령, 김영삼 전 대통령 유품만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 역대 대통령 하면 우리나라의 역사를 다 살펴볼 수가 있잖아요. 네네. 두 분만 있었다면 좀 섭섭했겠죠. 그러겠죠, 네. 그래서 독립운동 시절부터 쓴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영문 타자기도 손을 보였는데요. 어머, 저거예요? 항상 우와. 가방에 이 타자기를 넣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네. 또 이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림 배웠던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 직전까지 키웠던 반려견 방울이를 스케치한 건데요. 바로 요 그림입니다. 와. 그리고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품으로는요. 요 원예 가위가 있는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은 꽃들에게 말을 걸면서
국정을 고민했던 거 이것도 유명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1974년 사법 시험 준비 시절 누워서도 책을 볼 수 있게 만든 요 개량형 독서대 여기에서도 아주 대박 제시와 사건. 아이디가 있는데 와 대박 사건이네. 이거는 진짜. 사실은 굉장히 야 이거 특허 내면은 요즘에 잘 그러니까요. 나갈 것 와, 같은 대박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근데 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백성 변호사님. 그러기에 그 해당되시는 전직 대통령의 아드님들이 설명을 직접 한 거 이해가 되는데 아니 그러면 김대중 전 대통령 또 누가 있어요?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드님도 좀 왔으면 어땠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 그냥 제각각 와서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이제 이 자기 아버지와 관련된 일화를 설명해줬던 것 같고 아마 다들 오시겠죠. 한 번씩은. 그러겠죠, 네네. 근데 그것 외에도 네. 지금 전직 대통령의 아들들이 한 2번 정도 회동을 했었습니다. 아, 네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얼굴을 봤던 김현철 이사장 네. 그리고 노재현 이사장뿐만 아니라 네. 박지만 회장과 김홍업 이사장까지 저렇게 4명이서 2번 만남을 가졌습니다. 지난 2월 18일에 한 번, 네. 지난달 10일에 한 번, 그래서 2번을 만났는데 네. 이 만나게 된 계기가 박지만 회장이 김영삼 민주센터에 2차례 기부금을 100만 원씩 보냈다는 걸 김현철 씨가 알게 되고 나서 연락을 했고 한번 만나자 해서 이렇게 4명이 만나게 됐는데 네. 일단 이 4분이 만난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뭘까요? 우리가 만나서 밥만 먹는 건 의미가 없고 우리가 사회에 어떻게 보탬이 될 활동을 할지 이에 대한 고민을 하자 이런 얘기들을 나눴다고 하는데 언젠가는 이제 머지않아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사회에 보탬이 되는 활동, 일단 이 표현은 참 따스하게 들리는데 그 사회에 보탬이 되는 활동이라는 게 조금 전에 봤던 전현 평론가님 무슨 전시회에 직접 설명하고 이것만 얘기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김대중 평화센터의 이사장 김홍업 씨의 사례를 보더라도 전직 대통령들이 강조했던 어떤 유지를 이어가는 활동도 하겠죠. 그러나 이렇게 각각의 활동을 떠나서 같이 모였을 때는 아마 전 사회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보다 쉽고 대중적인 이슈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네. 예를 들면 이제 김현철 이사장이 환경보호 얘기했잖아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대할 국민들은 없다라고 봐요. 사실 우리 사회가 너무 진영으로 갈라져서 뭐 이렇게 통합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주제로 이번에 모인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또 보면 사실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과가 좀 엇갈립니다만 평가가 노재현 이사장이 여러 번 광주를 찾은 부분은 그래도 좀 호평이 있었던 부분도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고요. 예, 예. 다만 좀 우리가 근현대사에서 아픈 부분이 있다면 전두환 전 대통령, 전직 대통령인 전두환 씨의 아들들의 행보는 상당히 비교된다. 그러네요. 다만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손자 전우원 씨의 활동은 그래도 광주에서 그 어머니들의 좀 따뜻한 위로를 받기도 그랬죠, 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대조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어쨌든 이런 모습이 앞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일회성 한두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조금 계속 이어지기를 계속해서 관심 있게 응원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딱딱 들어맞을까요? 안 그래도 전두환 씨 얘기했는데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 관련해서 오랜만에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다지 전우원 씨 입장에선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손정혜 변호사님. 네, 전우원 씨를 채무자로 하는 그 가압류가 인용됐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조금 채권자가 조금 관계가 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박상아 씨가 전우원 씨를 상대로 주식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지난달 10일에 했고 일주일 어머나. 만에 17일 날 법원에서 가압류를 인용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박상아 씨면은 뭐 전우환 씨는 새엄마 분 되는 분 아니에요? 네, 새어머니, 뭐 의붓 어머니 이런 관계로 지내는 것인데 오. 일단 박상아 씨가 전원 씨가 보유하고 있는 웨어밸리 주식에 대해서 이제 주식 7%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 네. 이것을 처분하지 말 것을 명령하는 가압류 신청을 했고 가압류가 인용이 됐다라는 소식인데요. 오. 사안을 살펴봤더니 일단은 전우원 씨 이름으로 주식이 7%가 보유돼 있었습니다. 21만 주인데요. 네. 어느 회사의
회사의 주식이냐면 웨어밸리라고 전우원 씨 아버지 전재용 씨가 2001년경에 설립했던 회사이고요. 그러니까 아버지 회사에 일단 7%의 주식이 있고 본인뿐만 아니라 그 아들인 전우성 씨도 7% 동등한 비율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주식에 대해서 보통 가압류는 본안 소송이라는 소송을 하기 전에 이제 그 전에 재산을 빼돌리지 말라, 묶어놔라는 취지로 이제 하는 그 보전 조치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시가로는 한 4억 원 정도가 넘을 것이라고 이제 추산이 되고 있고, 그리고 한 5년에 걸쳐서 한 배당도 받은 점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한 1억 7천만 원 상당의 배당금도 이제 주주로서 받아갔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요? 네. 이 회사가 주목됐던 과거의 어떤 전례는 2013년경에 검찰에서 이 전두환 일가의 추징금을 받겠다라고 이제 미납 추징금 특별 환수팀을 꾸린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이 회사의 대표 손삼수 씨로부터 비자금 5억 5천만 원을 환수했습니다. 네. 즉 이 회사는 단순한 회사가 아니라 전두환 씨 일가의 비자금 통로로서 이제 주목된 회사이고 그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새어머니가 채권자로 압류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러니까 시청자분 이거예요. 막 뭐 주식 관계가 어쩌고 지금 그것도 중요하지만 쉽게 말하면 보세요. 전우원 씨가 미성년자도 아니고 다 큰 성인이에요. 그리고 미국에서 어엿한 직장도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새엄마라지만 박상아 씨가 백성 변호사님 네. 다 큰 아들이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처분 못하게 해주세요. 가압류 신청할 수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일단 뭐 가족 관계에서 뭐 형사적으로 절도죄나 이런 건 인정이 되지 않지만 가족 간에도 돈을 돌려받을 게 있으면 당연히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조금 전에 손정혜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송을 제기했는데 제가 김명준 앵커한테 한 1억을 받을 게 있어요. 네. 근데 소송을 딱 제기하려고 하니까 돈을 다 처분해 버렸어요. 아하. 그러면 제가 소송에 이겨도 돈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돈을 딱 묶어놓는 겁니다. 내가 소송에 이기면 가져올 수 있게. 네. 그걸 했다는 건데 네. 어떤 이유인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가압류 신청할 때 어떤 신청서를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어떤 소장, 어떤 채권이 있다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전우원 씨의 친모 최정혜 씨가 SNS에 올린 글을 살펴보면 네. 이 웨어밸리 주식을 2019년에 전재용 씨가 우리 지금 생활비가 없으니까 그걸 저기 우리 박상아 씨한테 다 넘겨라, 양도해라. 이렇게 전원 씨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식이나 이런 것을 무상으로 주는 걸 증여라고 하잖아요. 네. 원래 거기 증여세가 붙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증여세를 아끼려고 과거에 전원 씨의 학비 같은 거를 박상아 씨가 다 빌려준 것처럼 그렇게 서류를 꾸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대가로 주식을 달라는 건데 주식을 안 주니 이거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으니까 일단 묶어달라. 이 주식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인용했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새엄마 박상아 씨가 쉽게 말하면 나 이거 그냥 달라고 내가 생떼 부리는 게 아니라 다 이 앞으로 들어가다 학비 이제 내가 좀 돌려받겠다고 정당한 권리 주장하는 거 지금 그런 논리로 가압류를 신청했다는 거네요. 그리고 그걸 법원이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전우원 씨가 예전에 했던 얘기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두환 일가에서 경호관들에게 돈이 갑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분을 저와 제 형에게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분이 박상아에게 갔고 그 지분을 전재용 씨가 쓰고 계십니다. 지금 이 대목을 이 얘기를 들어보면 손정혜 변호사님 박상아 씨가 즉 새엄마 박상아 씨가 전우원 씨한테 내가 지금까지 너 뒷바라지한 거 이제 돌려받겠다는 거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닌 것 같다는 뉘앙스를 지금 풍기고 있어요. 전우원 씨 얘기로는. 네, 전원 씨의 최근 행보와 이제 그 인과관계가 있다라고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영향을 충분히 받은 가압류 신청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압류 신청서에는 내가 받을 채권이 있다라는 것도 소명을 해야 되지만 왜 보전의 필요성, 가압류를 해야 되느냐, 집행할 재산이 전혀 없거나 팔아치우거나 은닉할 수 있다는 걸 적어야 되거든요. 이 보전의 필요성 부분에 본인들이 적은 내용들은 최근 전우원이 친부인 전재용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대신 전재용 씨, 그자, 악마라고 부르면서 폐륜적인 언어를 일삼았다. 그리고 이제 박상아 씨가 미국에서 이제 학업에 대한 지원을 해준 부분을
고마움은 고사하고 오히려 원한만 드러내고 있다. 이런 행동들을 보았을 때 몰래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즉 현재 전우원 씨는 얼마 전에도 할머니 이순자 씨와 보낸 문자를 공개하기도 했는데 집안에서 이제는 보호하거나 우리 집안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제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섰으니 공개적으로 나도 과거에 뭐 약정서를 받았든 각서를 받았든 예전 같은 분위기면 소송을 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의붓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주식을 가져오는 소송을 한다는 게 이 집안엔 좋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시점에는 어차피 적대적인 관계이고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음이 드러난 마당이니 재산적인 부분도 압박을 해서 전우원 씨의 행복을 막으려는 숨은 의도가 있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전우원 씨는 나 돈 필요 없다라고는 하지만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상황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래요? 그럼 주식이라도 받아서 그 입을 막거나 우리 집안을 공격한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묻겠다라는 의사도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얘기 듣고 보니까 그거잖아요. 전우원이가 은혜를 원수로 갚았으니 이제는 돈 좀 받아내야겠다. 그동안 키워준 값을 좀 받아야겠다. 뭐 이렇게 들리기도 하는데 전혜연 평론가님, 그럼 여기 대해서 전우원 씨 가압류하세요. 뭐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면? 전우원 씨가 오늘 새벽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통해서 본인의 신경을 밝혔는데 지금 1,000만 원도 없다라고 밝혔고요. 주식 갖고 싶은 마음 추호도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 주식 갖고 싶은 마음 추호도 없다라는 것은 본인이 지금 경제적으로 풍족해서 했다라기보다는 말씀해 주셨듯이 이 회사 자체가 약간 전두환 일가의 비자금 통로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기 때문에 나는 안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을 밝힌 것으로 보이고요. 또 법원이 어떤 결정에 대해서도 억울하지도 않고 더 이상 피해받고 싶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이상하게 말했다가 또 소송 걸까 봐. 이 소송이란 건 이제 과거는 아니죠. 지금도 이제 가족들이지만 사실상 인연이 거의 단절되다시피 한 네. 가족들이 소송을 걸까 무섭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다만 전원 씨가 돈에 욕심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또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소송을 또 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또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우원 씨가 이제 뭐 해당 주식을 기부하겠다고 이제 밝힌 바가 있으니까 이렇게 가압류가 최종 인용이 되면 그냥 그거는 전두환 일가로 그냥 귀속이 되는 건가요? 일단 지금 현재는 가압류가 됐으니까 어떻게 이걸 뭐 기부할 방법은 없겠네요. 아, 네. 당연히 일단 기부할 방법은 없고 이제 이에 대해서 가압류를 했다고 뭐 일단 이 재산이 일로 넘어간다는 게 아니고 결국은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박상한 측에서.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을 여기 생활비 과거에 내가 대준 것 때문에 양도하기로 했는데 양도 안 한다는 거에 대한 소송인지 생활비 달라는 소송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아직은 왜냐하면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그러니까 거니까.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안 전해졌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박상아 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승소를 한다. 그럼 전우원 씨 주식 전부는 박상아 씨에게 그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하. 일단은 전우원 씨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 근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미련 갖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전개 상황 좀 지켜보고 최근에요. 전우원 씨가 그 친할머니가 누구예요, 여러분? 전우원 씨의 친할머니 바로 이순자 씨잖아요. 이순자 씨한테 받았다는 뭐 문자를 언론에 공개했는데 그 내용이 뭐 파장이 일었었잖아요, 권영찬 평론가님. 네, 그러니까 뭐 앞서 지난말에 우리 MBC PD수첩에서 짧게 공개가 된 바 있는데요. 이 씨의 메시지 전문이 공개가 되면서 어찌 보면 또 온 가족의 또 폭로성 메시지가 공개가 됐는데요. 네. 메시지에서 이 씨는요. 너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살아갈 의욕을 잃었다라며 할머니 보러 여러 번 찾아왔는데 만나지 못해 미안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어서 너 기억의 출처는 모두 16년 전 우리 집을 떠난 너희 어머니로부터 온 것이 아니냐라고 한번 물어보라며 피덩인 너를 낳자마자 옥바라 중인 나에게 맡겨놓고 일본으로 쫓아간 사람이 누구였냐고 낮에는 자고 밤마다 울어대는 너를 업고 밤새도록 업어 키운 사람이 누구였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말세라 해도 어쩔 수 없는 법이라면서 비상시에 쓰려고 모아뒀던 금은부치 모두 팔아서 명문대학 졸업시켜놨더니 근데 이게 또 아까 박상아 씨가 돈을 댔는데 이것도 여기서 보면 여기서 또 명문이 부딪힌단 말이에요. 서로 뒷바라지 했다고 주장하고 있네요. 네. 네. 그리고 이 씨는 마지막으로 할아버지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는 본인이 무한 책임을 진다고 하셨으니 본인이 책임지도록 해드리고 5.18 때 태어나지도 않은 너는 주제 넘게 아무데나 나서지 말고 자신에게
떨어진 일이나 잘 처리하도록 해라라고 덧붙였는데 이게 사실은 가족 간에 뭐 어떤 말을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이게 공개가 되면은 이게 여파가 아주 커지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이것도 들어보면요. 여러분들 해석 뭐 딱 감 잡으셨겠지만 친할머니라는 이순자 씨의 얘기도 쉽게 말하면 그거잖아요. 이놈 자식아 너를 이렇게까지 금지 오겹 키워놨더니 이제 와서 배은망덕하게 뭐라고 언론에다가 이 집안을 풍비박산 낼 정도로 뭐 아주 그냥 이상한 집안으로 뭐 돈이 뭐 펑펑 쓰고 이상한 비자금하고 그렇게 할미를 이렇게 막 몰아붙여?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조영은 원장님. 네, 지금 전우원 씨 친할머니인 이순재 씨가 너무나 충격을 받았다. 너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누가 더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친할머니보단 전우원 씨가 더 그럴 것 같거든요. 네. 이게 전혀 공감받고 이해받지 못한 데 대한 화도 있지만 이 이순재 씨의 문제의식이 없음에 대한 그 혼란감이 굉장할 것 같아요. 이 전우원 씨가 할머니와 언제 마지막으로 소통했느냐는 이 취재진의 질문에 네. 소통다운 소통을 한 적이 없다. 두려움 때문에 전화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할머니도 뭐 잘못된 거짓을 사실로 알고 있는 피해자일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건 심리학자인 제 입장에서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 당혹스럽고 화가 나는 사건을 마주하면 대체 왜 그런지 이해해 보려고 시도를 하거든요. 지금 전우원 씨가 좀 굉장히 혼란스럽고 화가 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피해자분들을 다 찾아뵙고 정말 모르시던 새로운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희망해 본다. 이렇게 말을 네. 전했습니다. 뭐 전우원 씨를 무작정 뭐 두둔하거나 칭찬할 생각은 추호도 없는데 사고방식만 놓고 보면요. 더 의젓하고 막 어른스러워요. 자신의 그 위 손위 가족들을 봐도. 왜 보세요? 전우원 씨가 뭐라고 한지 읽어드릴까요? 어떻게 보면 할머니도, 즉 친할머니 이순자 씨를 얘기하는 거겠죠. 할머니도 정말 잘못된 거짓을 사실로 알고 있는 피해자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연민의 정을 느끼는 거잖아요. 이순자 씨한테 막 분노를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할머니가 막 이런 게 아니라 참 할머니도 엄청난 거짓말을 진실로 알고 있군요. 참 측은합니다 할머니. 이런 연민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자기 새엄마 그리고 친할머니 말고도 또 이 전우원 씨의 마음을 아프게 한 가족이 있다는데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재국 씨가 절연 선언을 했다면서요. 너는 내 조카도 아니다. 가족의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가족의 이익에 해가 되는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가족한테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거는 예의에 어긋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기분 나쁘셨을 것 같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솔직히 좀 서운하지는 않았습니까? 서운하고 힘들죠. 근데 또 동시에 뭔가 후련한 마음도 있더라고요. 여기서 거론됐던 인물은 전우원 씨의 큰아버지 전재국 씨에 대한 얘기예요. 쉽게 말해 우리 드라마에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야! 이제부터 너랑 연을 끊겠다! 그거 진짜 엄청난 일 아니고서는 그런 말 하지 않잖아요. 전혜연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근데 전우원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할머니한테 이런 이제 대접을 받고 있는 네. 거고 또 큰아버지인 전재국 씨가 완전히 절연을 선언하는 문자를 보낸 거죠. 넌 더 이상 내 조카도 아니고 그 무엇도라도 아니고 찾아오지도 말고 전화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약도 끊고 정상적으로 제대로 살아라라고 했다라고 하는데 네. 이 약 부분은 사실 이제 전우원 씨도 인정을 한 부분이고 본인이 처벌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은 이제 의지를 이미 밝혔습니다. 근데 이 제대로 살아 잘 살아라 이 말은 이제 국민들이 보기엔 누가 더 제대로 잘 사는 건지 좀 물을 수밖에 없는 대목으로 보이고요. 전우원 씨의 심정은 서운하고 힘들지만 동시에 후련하다라고 했는데 후련하다라는 것은 전우원 씨가 할아버지 그 전두환 씨가 왜 영웅이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고 자랐다고 했었잖아요. 아하, 네. 아마 이런 폭로할 때 굉장히 괴로웠는데 네. 오히려 가족관계가 원치는 않았지만 이렇게 정리되다 보니 오히려 홀가분하다 이런 심장을 밝힌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어쨌든 전원 씨 지금 정상적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전원 씨를 가만히는 놔두지 않는 환경 같습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진짜 왜 착하게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안타깝고 슬픈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백성문 변호사님. 정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지난 5일을 생각을 해보면 토일하고 어제가 현충일이었죠. 네. 그래서 이 월요일 날 쉽게 말해서 우리가 빨간 날은 아니지만 재량으로 휴업하는 학교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원주의 한 학교도 중학교도 재량 휴업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네. 그 재량 휴업이라 학교에 쉬는 이 중학생이 네. 택배를 하는 엄마를 돕겠다면서 트럭 조석에 올라탔다가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 지난 5일 오전 6시 40분경에 강원 원주시항 교차로에서 1톤 트럭과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 사고로 안타깝게도 이 트럭 조석에 타고 있던 중학생 16살 중학생이 숨졌고요. 30대 트럭 운전자 또 60대 승용차 운전자도 크고 작은 상처를 입어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이 사고 시각을 보세요. 택배 일을 하는 부모님 도우려다고 보세요. 이 조수석에 중학생이 탔어요. 이 시각이 전현평론가님 사고 시각이 오전 6시 40분, 새벽 6시 40분. 세상에 얼마나 기특하게 엄마도 올려다가 이게 뭐예요 이게 진짜 세상에. 중학생 아들 16살이면 한참 게임 좋아하고 또 연휴 기간이라 친구들이랑 여행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요. 새벽에 일어나서 엄마 일을 도우려다가 이런 참변을 당해서 뭐 보시는 분들도 소식 전해드리는 저도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당시 사고 상황이 담긴 영상이 있는데 세상에.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톤 트럭 한 대가 좌회전하기 위해 서서히 교차로에 진입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순간 반대편에서 어머.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와 어. 그대로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아이고. 1톤 트럭은요, 사고 충격으로 인해서 조수석 문이 열린 채로 멈춰 섰습니다.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저 승용차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그리고 저 트럭에 그냥 모든 이 속도를 그냥 다 실었으면 조수석 문이 그 충격으로 열렸단 말이에요. 당시에 사고 목격하신 분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가 상당하고 그게 이제 파란불이 확인되기는 하는데 좌회전 신호가 깜빡거리는 바람에 의혹을 또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블랙박스도 확인하고 저쪽 운전자 저 다인 진술도 듣고 이래 이제 최종 확정을 하는 거죠. 세상에 이 사고 어쩌다가 지금 벌어진 겁니까? 손정혜 변호사님.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속도가 굉장히 빨라 보이긴 합니다. 80km 구간이라고는 하는데 평소에도 저기가 가속이 굉장히 많은 구간이었기 때문에 실제 몇 킬로미터로 이제 소위 말하면 도로교통법상 가속을 했는지 여부도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황색 전멸등, 황색 전멸등인지 하얀색 신호등인지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황색 신호에 이제 교차로에 진입했다라고 합니다. 신호 위반 여부나 이런 것들도 조사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조사 결과가 명확하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근 CCTV야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좌회전 신호가 깜빡였다고 하잖아요. 지금 네. 누가 교통법상 과실이 있는지가 확인돼야 될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조금 황색 신호를 보고 속도를 조금이라도 줄이고 서행 운전을 했다라면 저런 사고를 막지 않았을까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하하. 하루아침에 생떼 같은 자식을 잃은 어머니 그리고 정말 엊그제까지 같이 뛰어놀던 교우, 친구를 잃은 아이들 진짜 비탄에 빠졌을 것 같은데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도 주말에 엄마 아빠 일을 많이 도왔나 봐요. 착한 학생인데 참. 이렇게 착했던 아이가 평소에도 엄마 아빠 일을 도왔던 아이가 왜 진짜 하늘도 무심합니다. 하늘도 무심해요. 진짜 권영찬 평론가님. 사실은 어린 시절 집안이 가난해서 부모님 일을 도왔던 기억을 갖고 있는 분들은 정말 가슴이 먹먹하고 저 또한도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사고로 숨진 이 중학생의 안타까운 소식이 학교에 전해지자마자 숨진 학생이 다니던 학교도 정말 슬픔에 잠겼습니다. 아유.
학교 교사와 교우들은요 정말 숨진 학생을 모범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학교 관계자는 평소 교우 관계도 원만하고 누구보다 착한 학생이었다. 또 누리꾼들은요 솔직히 다른 애들은 자는 시간에 어머니 돕기 위해서 나선 아이의 사고에 마음이 아프다라는 게 왜냐하면 저 나이에 한참 게임하고 놀라이고 맞아요. 친구들이랑 떠들 나이거든요. 그런데 또 이 한 분은 뭐냐면요 어머니 돕기 위해서 나선 아이잖아요. 근데 또 남은 가족들이 혹시라도 나 때문에 우리 아이가 하늘나라로 간 게 아닌가 해서 너무 자책하지 말고 이 위기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다고 위로를 보내셨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진짜 조영은 원장님 다른 분들의 지금 보는 저희도 너무 안타깝고 진짜 막 가슴이 아픈데 당시에 운전석에서 바로 눈앞에서 자식의 죽음을 지켜봤던 어머니 앞으로 평생 어떻게 살아갑니까 세상에 진짜. 그렇습니다. 지금 소식을 전하면서 저도 정말 마음이 먹먹한데요. 말 안 듣는 아이도 다치면 가슴에 피가 나는 것이 부모 심정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쉬는 날 엄마를 도와주려고 나온 우리 아들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으니 어머님 그 심정이 정말 오죽하시겠습니까? 아마 그러니까요. 장이 끊어지는 고통을 겪고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어머님께서 사고 당시 충격을 재경험하실 뿐만 아니라 상당한 죄책감을 안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상실과 애도에 대한 심리학 연구들은요, 이 상실의 고통이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 심리학 교과서에서 나온 것처럼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이것이 녹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 갈 수 있는 아유. 깊은 고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만의 온전한 애도 과정을 밟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그립고 아픈 마음을 좀 온전히 다독여 주셨으면 하고 제가 아드님의 마음을 좀 공감했을 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아마 아드님이 하늘에서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아이고. 엄마가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을 전하고 있는 걸 제가 느꼈고요. 정말 깊이 애도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마 조영은 원장님 말씀처럼 하늘나라에 있는 아드님이 진짜 그렇게 외치고 있을 거예요. 이 어머님 정말 자신의 잘못이라고 절대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쾌유하시고요. 정말 다시 아드님 보란 듯이 힘을 내서 살아내시길 정말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픈 사고였습니다. 자, 국민을 경악해 한 정말 살인마 정유정, 물론 지금 구속은 됐습니다만 수사가 계속 이어지면서 정유정의 행적이 추가로 속속 드러남에 따라 더 지금 경악해 하는 일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범행 당일날 정유정의 행적이 포착된 영상이 추가로 공개됐다면서요, 전혜연 평론가님. 예, 참 보고도 정말 믿기 어려운 광경이 그대로 노출되는데요. 지난달 26일 오후 7시 반쯤 정유정이 피해자를 해치고 그 집에서 나와서 어딘가 들렀을 때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입니다. 아하.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래 여성을 살해한 후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는 정유정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대형 잡화점에 들려서 네. 빠져나오는데 손에 뭔가 봉투를 들고 있죠. 어머. 이 안에는 추가 범행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해서 담은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어머, 그런데 세상에, 네. 이 모습을 자세히 보시면 발걸음이 너무나 가벼워서 과연 이게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냐, 죄책감이나 공포를 느끼고 있느냐라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세상에 보세요. 저게 저 가방인지 비닐봉지인지 모르겠지만 저기에 어떤 물품이 들어있다는 걸 일단 모른다고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 그럼 저 모습은 권영찬 평론가님, 누가 봐도 내일 여행 갈 물품 사서 그 기분에 들떠서 발걸음 가볍게 장 보고 나온 그런 발걸음 같잖아요. 누가 저게 과연 조금 전에 끔찍하게 사람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죽인 사람의 저 악마의 행각이라고 누가 상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 깜짝 놀랄 일인데요. 근데 저게 범행이 어떻게 밝혀졌나라고 하면 참 기가 막힌데
비닐 안에 추가 범행 도구가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범행 직후 택시 기사분이 신고로 체포돼 있는데 그 택시 기사분은 지금 충격에 의해서 지금 이제 바깥쪽이라는 인터뷰를 안 하십니다. 근데 동료 택시 기사에 따르면요, 이 정유정 씨를 태운 택시 기사는 지금 주변의 연락을 아예 전혀 피한다고 지금 하는데 충격이 상당하신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택시 기사가 정유정을 태우고 목적지에 도착하면서 트렁크에서 여행 가방을 꺼내겠죠. 크니까. 그래서 어린 여성이 혼자 여행 갔나 싶어서 좀 도와주려고 했는데 가방을 들었는데 뭔가 좀 물 같은 게 새어나서 손이 젖었단 말이에요. 어머. 택시에서 타서 봤더니 혈흔이어서, 그러니까 시뻘건색이었죠. 어머, 그래서 세상에. 신고했는데 이게 일반 시민이라면 아무리 이런 거를 좀 뭐 하더라도 내 간담이 뭐 크다고 하더라도 깜짝 놀라고 기절초풍이겠죠. 그렇죠. 바로 눈앞에서 그 모습, 소스라치게 놀랄 만한 그 모습이잖아요. 뭔가 흥건했는데 그게 시뻘건색의 혈흔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택시기사님이 신고 안 했다면 아마 정유정 잡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택시기사님 관련해서 주변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건 피해자가 혼자 사는 여자였고, 그 혼자 사는 여자가 살던 집은 일단은 지금 빈 상태고 당분간은, 그리고는 휴대폰이나 주민등록증 이런 것들을 여전히 피해자 것을 정유정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도 검거되지 않았으면 그 피해자인 양 일정 부분 그 집에서 생활했을 수는 얼마든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물론 전문가의 분석 내지는 추정이긴 합니다만, 이수정 교수님의 이 추정 얘기를 들어보면 와, 진짜 오싹해요. 손정희 변호사, 만약에 이 정유정이 지금까지도 범행이 발각이 안 됐다면 그 피해자의 신분이나 그 신분증으로 태어나게 저 집에서 살았을 수도 있다? 정말 오싹합니다. 피해자의 신원을 도용해서 또 다른 범행을 계획했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정말 끔찍하고 좀 놀랍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나아가서는 정유정이 사실을 범행 타깃으로 삼기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접촉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세상에. 이 가해 앱을 통해서 이제 피해자를 물색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전에 잠재적으로 피해를 당할 뻔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세상에. 겁니다. 여러 사람에게 이제 연락을 해서 어디 사는지 구체적으로 주소를 물어봤다는 거고요. 혼자 사는지 여부, 그리고 주로 언제 혼자 있는지까지 꼬치꼬치 물어봐서 피해자를 물색했던 정황도 파악이 됐고요. 이렇게 피해자가 혼자 있는 집, 그리고 그 피해자를 확인하고 그 시간대에 중학생인 것처럼 교복을 입고 이제 방문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 찾아가기까지의 그 전후 과정은 굉장히 계획적이었습니다. 저 옷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 옷도 피해자를 살해하는 과정에서 혈흔이 자기의 옷에, 애초에는 교복 입고 갔다 그랬잖아요. 피해자 집에 교복을 입고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서. 그 교복에 혈흔이 묻으니까 피해자 옷으로 갈아입고 저렇게 태연하게 자기 집 돌아가서 여행용 가방 가지고 와, 또 근처 잡화장 가서 추가 범행했을 도구 사가지고 와, 발걸음 가볍게 어디 여행 가듯이 하고 다녀.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그런데 정유정이 애초에 경찰서 유치장에 나와서 이송되는 그 과정 때 했던 말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저는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죄송합니다와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투도 과연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죠. 과연 영혼이 담긴, 진심이 담긴 얘기일까요? 그런데 조영은 원장님, 정유정이 조금 전에 뭐 죄송하다 뭐 그렇지만 유치장 안에서 뭐 충격적 모습을 보였다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지금. 네, 과연 저 말이 진심일까 싶습니다. 아니,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사건을 일으키고 유치장에 수감되면 일반인이라면 어떨까요?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하겠죠. 네. 그런데 정유정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유치장에 수감된 동안에 하루 삼시세끼를 다 잘 먹고요. 잠도 평상시처럼 잘 자고요. 지나치게 태연했다는 겁니다. 이런 면들을 보면은
이 사이코패스의 특성인 비정서성을 가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있어야 될 감정이 없는 겁니다. 우리 감정은 신체의 통증처럼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건데요. 이 비정서성 때문에 이제 죄책감이 부재하고요. 후회를 안 하고 공감 능력이 부재하고요. 불안해야 될 상황에서도 불안하지 않은 모습들을 보이거든요. 네. 지금 정유정은 검찰 조사에선 변호사가 오기 전까지는 진술을 하지 않겠다 하면서 진술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또 보고 들은 건 있어요.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진술 안 하겠다. 어디서 건방지게 진짜 지금 정유정의 행태가 정말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기에 충분한데 보세요. 백성문 변호사님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런 정유정의 기이한 행동 그렇다면 뭔가 반사회적 경향을 지녔기 때문에 사이코패스 뭔가 테스트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저도 뭐 방송을 10년 넘게 하면서 이 범죄와 관련돼서 여러 분석을 하고 이런 평론을 하고 하는데 이런 범죄는 저도 처음 봤습니다. 동기도 없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영상들을 보면 죄책감이라고는 1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즐기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의 상황인데 정상인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이코패스 검사를 실시를 했고요. 네. 사이코패스 검사할 때 이제 40점 만점에 25점 이상이 되면 사이코패스라고 간주를 하는데 일단 27점 이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27점 이상이 나왔다고 하는데 좀 단순히 비교를 해드리면 과거에 이제 최악의 연쇄살인마라고 할 수 있는 유영철이 38점이었고 그리고 조두순이 29점이었고 그리고 과거에 서남부 연쇄살인마였던 강호순이 27점이었습니다. 강호순보다 높은 점수가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저 점수를 판단하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뭐 많은 또 경찰 관계자들은 검사 결과가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점수의 문제가 아니라 검사 결과가 이상해서 이게 사이코패스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굉장히 특이한 성향, 우리 예측 불가능한 특이한 성향일 가능성이 많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목에서 이수정 교수님은 정유정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죄의식이 크게 있지 아니하고 별로 정서의 동요가 감정의 동요가 없는 모습 그런 게 사이코패스의 단면일 수도 있는 거죠. 점수의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점수가 낮은 편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해당 사항은 있어 보인다. 이 사람의 범행 동기가 지금 정확히는 모르죠. 사람이 하는 말을 100% 믿을 수 있느냐 아니면은 다른 조사가 필요하냐. 그런 걸 판단하는 데에 뭐 이 사람의 심성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은 중요한 잣대가 되죠. 정유정은 구속이 됐습니다만 구속으로 끝날 일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검찰의 구속 기한이 오는 11일인데 추가적으로 더 밝혀낼 게 있다면 한 차례 더 구속기한 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유정 관련해서는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오랜만에 사실 뭐 그동안 여러 차례 무인 점포 관련 얘기 전해드렸는데 야, 막 그동안 백성문 변호사 우리가 무인 점포하면 막 드는 생각이 안 좋은 일들 많이 일어났잖아요. 이 사건 역시 시작은 그렇습니다. 어허. 하지만 엄청난 반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요. 뭘까요? 영상을 통해서 먼저 시작을 만나보겠습니다. 어허, 네. 네, 지난달 3일입니다. 검은 모자를 쓴 남성이 한 무인 점포로 들어왔습니다. 매대 위 물건을 보지 않고 어머! 좀 보시는 것처럼 무인 계산기대로 직진하더니 지금 들고 있는 게 골프채입니다. 어머머. 골프채로 사정없이 내리치는데요. 네. 기계에 동전 투입구를 부순 뒤에 손을 넣어 저렇게 현금을 훔쳐갔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니 간이 배 밖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무인 점포라도 그렇지 세상에 골프채를 들고 와서 현금 그 들어있는 데를 막 저렇게 박살을 내요. 손정혜 변호사님. 네, 안타까운 일이 또 발생을 했는데요. 지난 3일에 대전 중구의 한 무인 점포에서 있었던 절도 사건입니다. 사실 재물손괴까지 같이 한 사건인데 모자도 쓰고 있고 보시면 도구도 미리 준비해온 걸로 세상에. 봐서는 계획적으로 이제 절도 행각을 벌인 것으로 보이는데 저렇게 부숴서 가져간 게 한 8만 원, 10만 원 가량을 절취해 갔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동전 투입구에 손을 넣어서 그 동전을 가져가려고 키오스크를 부순 겁니다. 아하. 근데 사실 키오스크 기계만
500만 원이 넘거든요. 어머. 굉장히 고가의 기계를 파손을 했고요. 또 이걸 고치는 비용까지 합산하면 총 피해액이 1,100만 원 상당에 이르른다고 합니다. 아니 요즘은 이제 무인 점포지만 이 해당 업주분은 이제 마음만 먹으면 댁에서도 CCTV를 볼 수 있는데 혹시라도 저 범행 장면을 직접 보셨다면 권영찬 평론가님 손을 쓰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막 분하고 억울하고 분통하고 막 그러셨을 것 같아요 진짜. 사실은 무인 점포를 왜 하셨겠어요? 틀림없이 뭐 개인 사정은 모르지만서도 돈을 빌려서 조금이라도 좀 나아지려고 하는데 그랬죠. 문제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키오스크가 하는데 보통 500에서 800만 원 세상에 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점주분 입장에서는요. 무인 점포 아 내가 왜 이런 장사를 왜 했을까? 아이고. 그냥 내가 괜히 돈 들여서 그냥 순간적으로 눈물만 핑 돌았다고 하는데요. 네. 이분이 이거 가슴에 상처이고 오래갑니다. 그럴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현 평론가님 눈물 막 콸콸 흘릴 법해요. 왜냐면 내가 이거 안 했다면 내가 이제 이런 꼴도 안 당했을 텐데 막 그런 생각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백성훈 변호사님께서 반전이 있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네. 또 다른 손님 때문에 눈물이 픽 나셨다고 하는데 아이고. 바로 그 주인공은 너무나 귀여운 손님입니다. 어머?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가게로 들어오는 꼬마 손님 초록색 옷을 입었네요. 네. 자, 한 바퀴 돌아보고 과자도 고르고 사탕도 고릅니다. 네. 물건들을 이제 바코드에 찍어요. 네. 계산하기 위해서 지갑에서 동전 꺼내요. 아이고. 자,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9개 동전 세서 갑자기 CCTV를 향해서 동전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머. 무인 계산기로 가서 기계 뒤에 동전을 조심스럽게 또 올려놓네요. 아니 혹시 저 아이는 이렇게 CCTV에 보여준 게 사장님 어떻게 여기 이 돈 어디에 넣는 거 물어보려고 한 거지 아이가 왜 저렇게 행동했을까요? 그렇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앞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절도범 때문에 키오스크가 고장이 났죠. 동전 투입구 자체가 고장이 난 거예요. 세상에. 그런데 이 꼬마 손님이 고장 났으니까 그냥 가야지 이게 아니라 너무 기특한 계산을 했습니다. 영상 추가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머 세상에. 동전 투입구 고장 났네. 이 알게 된 꼬마 손님 어떻게 할까요? 동전 다시 꼼꼼히 셉니다. 양손 카메라에 자 보세요. 어머, 보여준 다음에 네. 기계 뒤로 돈을 놔둡니다. 어머 세상에. 자, 손 비었어요. 나 냈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 보이죠? 어머. 그런데요. 뭔가 열심히 종이에 적습니다. 네. 그리고 동전과 같이 이 종이를 놓고 가게를 떠나는데 네. 손까지도 흔드는 모습이 잡혔다고 하네요. 어머. 아니 근데 뭐라고 열심히 꾹꾹 눌러 쓴 것 같은데 조영은 원장이 뭐라 쓴지 혹시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없을까요? 네, 이 멋지고 귀여운 꼬마 손님이 주인 사장님께 편지를 남겼는데 제가 아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편의점 주인 아저씨 아주머니 동전 넣을 것이 없어서 옆에다 900원 두고 갈게요. 죄송합니다. 너무 흐뭇해지죠? 이 가게 사장님이 CCTV를 혹시나 못 보셨을까 봐 이 동전과 함께 편지를 남겨놓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와. 정말 속상했던 사장님 마음에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었을까요? 참 훈훈한 소식입니다. 어머 세상에 글씨도 귀엽지만요 맞춤법도 대박 정확한 맞춤법도 정확한 대박 사건. 아니 백성훈 변호사님 네. 그 와중에 마지막을 죄송합니다. 정말 이 아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와. 동전을 어디다 넣고 가야 되는데 이게 고장이 나서 못 넣고 가니까 여기다 놓고 가면 원래 안 되는데 그냥 여기다 놓고 가 죄송합니다. 이거 아니에요. 세상에. 마음 얼마나 착해요. 그러니까 이걸 본 이 주인분께서 정말 가슴이 찡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 아이의 마음을 보고 정말 큰 감동과 위로가 됐고 그래서 이 꼬마 손님을 찾아 살해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정했는데 뉴스파이터의 제작진과의 통화 이후에 네. 소식을 좀 들을 수 있었는데요. 꼬마 손님을 찾았답니다. 어머 잘 됐네요. 오늘 학생의 어머니하고 직접 연락이 닿아서 네. 통화를 하셨다고 하는데 애가 너무 예뻐가지고 네. 내가 좀 책가방이랑 뭐 이런 학용품이라도 뭐라도 좀 해주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아이의 어머니 역시 이 아이와 비슷한 생각이신 것 같아요. 이 어머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아유 사장님도 이번에 피해가 크셨을 텐데 아이고. 저희 마음만 감사히 받겠다 이렇게 거절하셨다는 아주 훈훈한 후일담까지 정말로. 전했습니다. 부모님이 참 멋지고 이렇게 올곧은 마음을 가지셨기에 이 아이도 정말 그대로
제대로 교육받은 것 같다 했어요. 요즘 아이 같지 않잖아. 누가 이렇게 예쁘고 착한 마음 가져요. 아, 그래서 얘기 듣고 보니까 권영찬 평론가는 그래서 반전의 눈물 찡한 사연이 있다 이랬군요. 그러니까 아까 그 키오스크 망가뜨린 어른은 그냥 콱 제 방송에서 함부로 말을 못하겠고 네. 피눈물이 났다라면은 이 아이 때문에 감동의 눈물인데 어머, 세상에. 우리 아이도 저렇게 컸으면 좋겠는데요. 많은 누리꾼들이 네. 꼬마 손님 행동에 훈훈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네. 그래서 아이는 어른의 아버지란 말이 있나 보다. 아. 아니 누가 도대체 어른이고 누가 아이인지 모르겠다. 맞아요. 순수하고 정직한 아이 마음에 눈물 난다. 그래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정말 저 아이 진짜 모르긴 몰라도 큰 힘을 될 거예요. 정말 이 나라의 미래가 참 밝다 이런 생각 해봅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이 친구. 오늘의 클로징은요. 강원도 강릉에 사시는 이병무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연휴를 맞아서 서울에서 직장 다니는 아들이 왔다 갔습니다. 아, 그런데 식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에는 저한테 토끼 기르듯이 풀만 주던 아내가 아들 왔다고 매 끼를 상다리 부러지게 차리는 겁니다. 아들놈 덕분에 육해공 음식을 다 맛보긴 했는데 기뻐해야 할까요? 서운해야 할까요? 네, 이렇게 주셨습니다. 이병무님 그래도 당연히 기뻐하셔야죠. 아드님 덕분에 오랜만에 배 기름칠도 하셨고 평소 아내분께서 건강 생각해서 채식 위주로 식단 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기분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